네, 그럼 두 번째로 책을 이어갈게요. 너무 많이 밀린 관계로 좁은 문을 많이 맞춰서 이 대출난 책이라 갖다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명절 그 전부터 읽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기다렸을 텐데. 너무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저도 호캉스도 하고 재밌게 지냈어요. 그럼 3월 10일부터 읽어드릴게요. 집이 좁았으므로 우리는 자연히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다. 나를 위해서는 2층에 작은 방이 하나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집에 있을 때는 거기에 틀어박혀 있거나 손님이 오면 거기서 대접을 했지만 집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일을 했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다. 예를 들어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마땅히 이야기할 장소가 없었다. 그렇다고 아이들 스스로 신성한 장소라고 이름 붙여 그들이 드나드는 것조차 금기시하고 있는 용접시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별것 아닌 것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내켰다. 아침 일찍 자크는 넬샤텔로 떠났다. 등산을 사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날씨가 화창했으므로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 아이들은 제르트 리드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아이들이 제르트 리드를 인도했지만 어떤 것은 그들이 도움을 받기도 했다. 샬로트가 다른 아이들보다 특히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뻤다. 아이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차 마시는 시간에 아멜리아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다. 이것은 한동안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자크에 대해 빨리 말하고 싶었다. 나는 차는 항상 거실에서 차 마시도록 정해져 있었다. 아내와 이렇게 단둘이 마주 앉은 것이 참으로 오랜만이기 때문에 어쩐지 서먹서먹했다. 그때 내가 말하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자크의 고백이 아니라 마치 나 자신이 고백이 되는 것처럼 말을 꺼내려 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나는 한 집에서 부부로 생활하고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어느 한 부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담을 쌓은 채 지낼 수 있는가 혹은 지내게 될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는 말이건 가는 말이건 이 장벽의 두께를 알리기 위하여 벽에 못을 박듯이 슬픈 음량을 내야 하며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이 장벽은 점점 더 두꺼워질 뿐이라는 것도 느꼈다. 자크가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내게 얘기했는데 나는 아내가 차를 따르고 있는 사이에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자크의 목소리가 자신만만했던 것에 비해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애가 제르트리드를 사랑한다르구려. 그래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또 차 따르는 모습을 멈추지도 않고 지극히 당연한 말을 들은 것처럼 아니 오히려 내가 그녀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을 벌써 다 알고 있으며 그것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그 애는 제르트리드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 그의 결심은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었어요. 그녀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중얼거렸다. 그럼 당신은 벌써 그런 눈치를 챘단 말이오? 그녀의 무관심한 태도에 나는 다소 짜증스럽게도 말했다. 벌써부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남자들은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법이죠. 아니라고 해보았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또 그녀의 말에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단지 가볍게 힐난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렇다면 내 귀띔이라도 해주었어야 할 게 아니오. 아내는 입술 가장자리를 약간 실룩거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고작 그런 웃음으로 해야 할 말을 슬쩍 넘어가는 버릇이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비스듬히 누워 빈정거리듯 말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했다는 걸 일일이 다 말씀드려야 한다면 그것도 보통의 일은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이 암시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말뜻을 알지도 못했거니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말은 덮어두고 이렇게 말했다. 어찌됐든 나는 당신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소. 아내는 한숨 쉬더니 말했다. 처음부터 나는 그 애가 우리 집에 있는 걸 찬성하지 않았었잖아요. 나는 아내가 이렇게 지난 일을 들춰내는데 화를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제르트리드가 집에 있고 없고를 따지자는 게 아니오. 나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처음부터 그 애가 우리 집에 있으면 귀찮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와 화해하고 싶었으므로 얼른 그 말을 받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당신도 이 결혼에 찬성할 수 없다는 말이구려. 그래, 나도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길 속으로 바라고 있었어. 어쨌든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어 정말 다행이오. 나는 이어서 자크도 내 권유를 순순히 받아들였으니 아멜리는 이제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 그가 한 달이나 걸릴 그 여행을 예정대로 내일 떠날 거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끝으로 나는 덧붙여 말했다. 나는 그 애가 그 여행에서 돌아와 제르트 리터를 이 집에서 다시 만나는 것을 바라지 않소. 그것은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오. 그래서 나는 제르트 리터를 리즈드라 엠냐에게 맡긴 것이 어떨까오? 그 집이라면 내가 계속해서 그 애를 돌볼 수도 있을 것이오. 어쨌든 내게는 그에게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말이오. 사실 조금 전에 이미 저쪽 사정을 살피러 갔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부탁을 기꺼이 받아주겠다고 했소. 이제 당신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할 필요가 없을 거요. 루이즈 드라임 양은 제르트리드를 보살펴주는 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오. 벌써부터 그에게 화성학을 가르치겠다면서 좋아하고 있어. 아멜리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으므로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자크가 우리 눈을 피해 그 집에 드나들며 제르트리드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욕효과가 날지도 모르니 내 생각엔 미리 루이즈드랑 엠냐에게 사정을 털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나는 이 질문을 하면서 한마디도 좋으니 아멜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을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이라도 한 것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할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침묵을 참기가 힘들어 다시 말했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쯤엔 아마 자크의 사랑도 식어 있을 거예요. 그 나이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그거야 나이가 많은 어른도 반드시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녀는 야릇하게 망설이는 투로 말했다. 그녀의 수수께끼 같은 비꼬는 듯한 이 말투가 나의 화를 돋우었다. 나는 본래 솔직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빙빙 돌려서 하는 말을 아주 싫어했다. 나는 아내의 똑바로 쳐다보며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한 말인가 설명하려고 다그쳤다.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씁쓸하게 말했다. 나는 그저 아까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것을 알려주셨더라면 하시던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그걸 귀뜸해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돌려서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더구나 말에 속뜻이 들어있는 것은 딱 질색이었다. 나를 이해시키고 싶거든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었으면 좋겠어. 나는 좀 거칠게 말했다. 그리고 곧 후회했다. 나는 아내의 입술이 순간적으로 팔을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얼굴을 돌려 일어서더니 이윽고 쓰러질 듯한 걸음걸이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아멜리, 모든 게 다 잘 해결되었는데 왜 아직도 그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거요? 나는 그녀가 내 시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뒤로 돌아 앉아 테이블에 팔꿈치를 펴고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친 채 방금 전에 한 말을 뉘우치듯 말했다. 내가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고요. 용서하오. 그때 나는 그녀가 내게로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 이마 위에 그녀의 손가락이 가만히 와서 놓이는 것을 느꼈다. 값진 양반. 눈물에 젖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그대로 방을 나갔다. 그때는 알 수 없었던 아멜의 모호한 말을 나는 얼마 후 곧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난 여기에 그것을 깨닫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적어놓았다. 이날 나는 제르트 리드가 이제 우리 곁에서 떠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3월 12일. 나는 제르트 리드를 새 위해 잠시라도 매일 시간을 내주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날 일이 형편에 따라 몇 시간이 되는 수도 있었고 그게 짧은 몇 분이 되는 수도 있었다. 아멜리와 그런 대화를 가졌던 다음날 오후 나는 시간적으로도 꽤 여유가 있었고 또 날씨도 아주 좋았으므로 제르트 리드와 함께 숲을 지나 지라산의 한 골짜기까지 산책을 갔다. 그것은 날씨가 맑으면 나뭇가지 사이로 그리고 발밑에 펼쳐진 넓은 초원 저편이 옅은 안개 너머로 백설이 덮인 알프스의 위험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없던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해는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우리 발밑에 짧게 깎이기는 했으나 풀이 촘촘하게 난 푸른 목장이 펼쳐져 있었다. 좀 더 저편에는 암소 몇 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이 근처 산에 있는 모든 암소들은 목에 방울을 달고 있었다. 저 맑은 방울 소리를 들으면 아름다운 경치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르트리드가 말했다. 그녀는 산책할 때마다 우리가 쉬고 있는 곳의 모양을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졸랐다. 하지만 이곳은 너도 벌써 잘 알고 있잖니. 저 알프스 산이 보이는 숲이 기슭이란다.
오늘도 알프스 산이 잘 보이나요? 오늘날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매일 조금씩 달라 보인다고 하셨죠? 글쎄, 오늘은 무엇에 비하면 좋을까? 여름날 한낮이 갈증에 비르나 비할까? 해가 지기 전에 따뜻한 공기 속으로 녹아 들어가 버릴 것 같은 모습이구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넓은 목장에도 집 정원에 있는 하얀 백합꽃이 피어 있나요? 아니, 백합꽃은 이렇게 높은 데에서는 피지 않는단다. 여기엔 몇 가지 들풀이 있을 뿐이야. 들 백합꽃이라는 건 자라지 않나요? 들에는 백합꽃이 없단다. 내 살tel 근처에 들에도 없어요? 들 백합꽃이라는 건 어디에도 없어. 그럼 어째서 주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꽃을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말씀하신 걸 보면 그때는 있었는가 보지. 아무래도 사람들이 야산을 경작하면서부터 없어지게 됐을 거다. 저는 지금 목사님이 아주 자주 이 지상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억나요. 사람들이 좀 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들 백합꽃을 다시 보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 백합꽃이 분명히 보여요. 그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말해볼까요? 불 같은 화관, 사랑의 향기가 가득 찬 채 저녁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는 하늘색의 큰 화관이군요. 왜 목사님은 그게 이제 없다고 하시죠? 저기 우리 앞에 저렇게 많이 피어 있는 걸요. 전 향기까지 맡고 있어요. 이 목장 안에 가득 피어 있는 게 보여요. 하지만 만일 있다고 해도 내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 내게 보이는 것만큼은 아름답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입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나는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깊은 사색의 장인 표정으로 모든 영광으로라고 대내고는 얼마 동안 잠잠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제르트리드, 내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눈뜬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잘 볼 줄 모른단다.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오 주여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미천한 자에게는 보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기도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순간 그녀는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얼마나 쉽게 이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목사님은 아마도 모르실 거예요. 자, 이제 이곳의 경치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 뒤에도 위에도 옆에도 송지 냄새를 풍기는 아름드리 전나무가 아주 많이 있어요. 송잎이 줄기에 거스름해 보일 정도로 옆이 무상한 긴 가지는 옆으로 낮게 늘어진 듯 뻗어 있고요. 바람이 그것을 휘젓고 지나면 구슬픈 소리를 내지요. 우리 발밑에도 비스듬히 펼쳐놓은 채처럼 푸른 바탕에 여러 가지 잡초로 꽃과 아름다운 무늬를 놓은 넓은 목장이 펼쳐져 있어요. 이곳은 그늘진 곳은 청색으로 보이고 해가 비치는 곳은 금빛이 돌지요. 꽃들이 이 목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용단풀도 있고 할미꽃도 있고 미나리 아제비도 있고 저 아름다운 솔로몬이 백합꽃도 있지요. 암소들이 다가와서 낭낭한 방울 소리로 그 꽃글자를 읽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그것을 읽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람들이 눈을 감게 돼 있어 그것을 읽을 수 없으니까요. 이 골짜기 아래쪽에는 자욱한 물 한 개를 뿜으며 깊은 신비의 늪을 싸고 흘러가는 우윳빛 나는 큰 강이 있어요. 그것은 대단히 큰 강으로 우리 앞에 높이 솟아있는 저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알프스 산만 바라보며 망망하게 흐르고 있어요. 작가가 가는 데는 저기일 거예요. 작가가 내일 떠난다는 건 정말인가요? 그래, 내일 떠날 예정이란다. 작가가 내게 그렇게 말하든? 그런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나가 있겠지요? 한 달 동안이야. 제르트리드, 내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는 왜 작가가 교회를 떠나 너를 만나러 왔었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지? 그는 2번 왔었어요. 하지만 목사님께 숨기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말을 안 하면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거야. 그녀는 더듬더듬 내 손을 찾았다. 그는 떠나는 것이 싫은 모양이더군요. 그래, 제르트리드, 그 애가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더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작가는 목사님만큼 절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래, 제르트리드, 너는 그 애가 떠나는 것이 괴로우냐? 저는 그가 떠나는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불구자는 그의 상대로 적합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그 애가 떠난다는 게 괴로우냔 말이다.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목사님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어머, 왜 손을 빼세요? 목사님이 결혼을 안 한 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눈먼 계집애와 결혼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일까요? 목사님, 제 생각은 잘못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엔 잘못이란 없단다.
저는 제 마음속에는 착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크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행복만을 주고 싶어요. 자크는 노아 결혼할 생각이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잠깐 이야기 좀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에게 저에 대한 사랑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못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이야기하렴. 아니에요. 내일 하겠어요. 그가 떠나기 바로 직전에. 해는 알프스 산을 태울 것처럼 붉은 빛을 내뿜으며 가라앉아 가고 있었다. 공기는 기분 좋을 만큼 따스했다. 우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어둠이 덮이는 골짜기를 따라 내려왔다. 두 번째 노트, 4월 25일. 나는 한동안 이 노트를 덮어두지 않을 수 없었다. 가까스로 눈이 녹아 다시 길이 트이게 되자 나는 우리 마을이 눈으로 갇혀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미루어 놓았던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나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얻을 수 있었다. 어젯밤에 나는 지금까지 적은 모든 것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속의 감정을 분명히 명명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오늘에 이르러서도 나는 어떻게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어떻게 해서 아멜리 말뜻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제르트리드의 그 순진한 고백을 듣고도 내가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는지, 이런 모든 것은 나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그것은 우선 나는 그 당시에 결혼을 떠난 사랑은 허용될 수 없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토록 열렬하게 제르트리드에게도 나를 이끌던 감정 속에 금단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점을 털 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이기도 할 것이다. 그녀가 한 고백이 순진함이나 솔직함까지도 나를 안심시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심 그녀는 아직 어리다. 만약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어떻게 망설이지 않고 얼굴도 붉히지 않고 그렇게 태연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쪽에서도 애써 그녀를 불구자나 내가 보호해야 할 불쌍한 아이에 대한 감정으로만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고육하는 것을 하나의 도덕적 책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의 의무로 여겼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그녀에게서 그런 고백을 듣던 그날 저녁도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즐거웠는지 내 감정에는 전혀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았다. 그 말을 노트에 적을 때도 그랬다. 이성 간의 사랑은 모두 불미스러운 것으로 여겨왔고 또 불미스러운 것은 모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나는 전혀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그녀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대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때와 똑같은 기분으로 썼던 것이다. 다시 고백하지만 어젯밤 그것을 다시 읽어볼 때에야 비로소 나는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자크가 떠나자 우리 생활은 곧 평온했던 예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나는 자크가 떠나기 전에 제르트리드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피해 주었다. 자크는 제르트리드를 피하려는 것인지 방학이 끝날 무렵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제르트리드는 이미 결정되었던 것처럼 루이즈드라 엠냥이 집에 가 있었고 나는 날마다 그 집으로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러나 나는 혹 그녀의 사랑을 북돋을까 두려워 가능한 한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킬 만한 말은 일체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나는 대개의 경우 루이즈 드라드 엠냥 앞에서만 목사로서 이야기하기로 했다. 나는 또한 그녀의 종교교육에 전념하는 한편 성체 배수식 준비를 시키는데 열중했다. 그리하여 부활절에 그녀는 성체 배수식을 가졌다. 부활절에는 나도 성체를 받았다. 그로부터 어느새 2주일이 지났다. 2주일 동안이 남은 방학은 우리 곁에 와서 지내고 있던 작가가 뜻밖에도 나의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참으로 섭섭하게도 아벨리도 역시 우리가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안 했고 축복해 주지도 않았다. 그 두 사람은 아마도 미리 약속하고 이 경건한 자리에 빠짐으로써 나의 기쁨에 먹구름을 씌우려고 결심한 것 같았다. 이때 나는 제르트 리드가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나 혼자 이 슬픔을 이겨나가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나는 아멜의 성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행동 이면에 숨겨져 있는 무언의 비난을 모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결코 드러내놓고 나를 비난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반드시 어떤 독자적인 행동으로 자기 못마땅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이런 불만의 표현법으로 인해 아멜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마침내는 순간 종교상의 의무마저 저버리게 될까봐 참으로 염려되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였다. 자크의 부르참은 전혀 다른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 그것은 며칠 후에 그와 나눈 대화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5월 3일
제르트리드에 대한 종교교육으로 인해 나는 복음서를 새로운 눈으로 다시 읽어보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개념이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 바울이 해석에 의한 것 같이 생각되어졌다. 바로 그것이 요즘 자크와 내가 자주 토론하는 주제였다. 자크는 다소 고지식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그의 마음은 자상의 여러 가지로 넉넉한 영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칫하면 전통주의자나 독단주의자가 될 염려가 있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교의 교리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추려낸다고 나를 종종 비난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만을 골라낸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와 성 바울 중에서 그리스도를 택했을 뿐이다. 자크는 어찌 보면 이 두 부분을 대립시키게 될까 두려워 그것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두 분이 계시 사이에 있는 다른 점도 고의로 찾아보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자크는 성 바울로부터는 한 인간이 말을 들을 뿐이나 그리스도부터는 하느님이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는 내 생각에 대하여 강력히 반박을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그가 아주 작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있는 그 순간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복음서 어디를 펼쳐보아도 개오리 말이나 이어비 말 그리고 금지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성 바울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선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자크의 마음에 걸리는 점이었다. 자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곁에 보호자나 난간이나 창살이 없어진 것을 깨달으면 곧 자신의 위험이 빠졌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기하고 있는 그 자유를 여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랑으로서 주려는 모든 것을 억지로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자크는 말했다. 아니, 내가 바라는 건 영혼이 복종일 뿐이다. 그렇지만 그건 복종 속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나는 쓸데없는 논쟁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행복이 결과에 불과한 것 때문에 행복을 얻으려 하다가 오히려 행복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영혼은 스스로 복종하기 위해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랑 없는 복종같이 행복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도 없다는 것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어찌되었든 자크는 토론을 아주 능숙하다. 만약 그렇게 젊은 머릿속에 벌써 그 정도의 교회에 대해 완고한 생각이 들어 있다는 것을 내가 슬퍼하지만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의 논증의 정확함과 이론이 완벽함에 감탄했을 것이다. 나는 종종 내가 그보다 더 젊고 또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내가 더 젊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나는 마음속으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어 보곤 한다. 복음서 중에서 특히 복된 생활에 이르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복음서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될까? 우리 의심스러운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차가움으로 인하여 기쁨의 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각기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 기쁨을 맛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각자는 모두 그 기쁨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제르트 리드의 단 한 번의 미소가 나의 종교 강의가 그녀에게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가르쳐준다. 생각이 거기에 다다랐을 때 너희가 만일 눈이 멀었다면 죄가 없으련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찬란한 빛을 내며 내 마음을 비추었다. 제야말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며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제르트 리드의 온몸에서 나오는 그 티끌 하나 섞이지 않은 행복은 그녀가 죄를 전혀 모르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그녀 안에 오직 밝음과 사랑만이 있을 뿐이다. 나는 그녀의 조심성 있는 손에 사복음서와 시편과 묵시록 그리고 요한 3서를 쥐어주었다. 이미 내가 요한복음 속에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것 가운데에서 행하지 않을 것이니라 하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이 그녀는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는 조그만 어둠도 있지 아니하다는 구절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 그녀에게 바울의 서한을 주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눈이 먼 그녀가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바에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13절이라는 구절과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그 변증법을 그것이 비록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읽게 하여 그녀를 슬프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5월 8일 어제 의사 마르댕이 라쇼드풍시에서 왔다. 그는 오랫동안 검안경으로 제르트리드의 눈을 검사했다. 그는 로잔에 있는 안과 전문의 루 박사에게 제르트리드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했으며 이번에 이 검사 결과도 그에게 알려주기로 되어 있었고 말했다. 그들도 의사는 제르트리드의 눈을 수술하면 시력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좀 더 확실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마르댕은 루박사와 의논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찾아와 줄 것이다. 어쩌면 곧 꺼져버릴지도 모르는 희망의 불꽃을 제레트 리드의 가슴에 간직하게 해주어 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구나 그녀는 현재의 상태에서도 이미 충분히 행복해하고 있지 않은가. 놀랍군요. 수술하면 눈이 제레트 리드의 눈이 수술을 하게 되면 정말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 다음은 여러분 마지막에 와서 마지막으로 많이 읽어 드릴게요. 많이 읽어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봬요. 안녕.